어제 이 얘기 뭐 지금 하루 종일 뉴스로 나올 텐데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다고 얘기는 했었고 사실은 그 기조에서 아주 벗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두 분이 이 최종 보고서 나온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용들 이제 보도도 많이 나왔고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저는 일단 좀 IAEA 보고서가 반쪽짜리 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IAEA가 권위 있는 기구라는 거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객관적 그리고 독자적으로 검증을 촘촘히 했느냐가 아무래도 관심이었는데 두 가지가 좀 아쉬워요. 일단 첫 번째로 사실 일본 측에서는 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근거로는 알프스라는 이 정화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알프스의 객관적인 성능 검증 그리고 기술 검증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IAEA에서 내놓은 보고서에는 이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이 빠져 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을 사실상 제대로 검증하지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뭐 이걸 통상적인 문구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IAEA의 보고서에는 이제 IAEA는 견해만 발표했을 뿐 뭐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또는 뭐 일본 측의 선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방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좀 빠져나가기 식으로 여지를 좀 열어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듯한 또는 책임을 좀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저는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 제가 박성민 최고랑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과학적 데이터와 국민 정서가 충돌할 때 그리고 그 괴리감이 상당히 있을 때 젊은 정치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많이 고민했던 한 달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데이터가 안전하다고 해서 국민들 보고 안심해라 설득하는 것도 저는 국민들께서 쉽게 설득 안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야당에서 물론 건강하고 건설적인 비판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박성민 최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뭐 알프스 관련한 어떤 그런 기능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더 과도한 그런 선동도 지양해야 되고 그 시점에서 정말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인데 국민들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는 여야 정치인들이 어쨌든 지금 IAEA의 결과가 나왔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존중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근데 여기 더 나아가서 여야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저희 국내적으로라도 의학 전문가라든지 과학 전문가들 두고 끊임없이 전 토론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 수조물 먹방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회 어민들 이제 안심시키겠다고 이제 회 먹방하고 이런 거는 사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야당도 마찬가지고 무슨 배설물을 먹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발언들 같은 경우도 정치권이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이 시점에서는 정치권이 끊임없이 전 전문가들과 모셔가지고 국회가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박선미 최고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사실 보고서가 130페이지에 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제목이 있고 목차가 있고 그로시 사무총장의 서문으로 이어지는데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면은 이 앞에 서문에 마지막으로 이 방출이 일본 정부의 국가적인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의 권고도 지지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너무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니냐. 그것도 보고서 첫머리에 사무총장 얼굴 나와 있는 서문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IAEA 보고서가 이게 사실 인류한테는 이게 뭐 다 필요 없고 여야 필요 없고 사실 국제적인 문제 다 접어주더라도 인류한테는 좀 처음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기도 해요. 방류 결정 자체가. 그런데 이 보고서에 되게 많은 거를 기대했다. 뭐 어쨌든 안정성 검증한 보고서가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서문에 이건 일본 정부의 온전한 결정이다. 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권고도 지지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서문에 넣는 것 자체가
이게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이런 문구들을 보면 굉장히 공들여서 이제 본인들의 책임을 어느 정도 회피하기 위한 그 장치를 깔아뒀구나.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방류되기 시작하면 30년 동안 방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대량의 오염수가 30년간 방류가 되고 그게 바다에 방류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뭐 국가적 경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인류한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전대미문의 사건인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이 IAEA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프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독자적인 검증보다는 일본의 도쿄전력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아마 검증을 진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도쿄전력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은폐하고 숨겼던 정황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알프스의 필터가 고장 났었는데 전부 다 뭐 25개가 다 파손이 됐었는데 그걸 말 안 하고 공개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나중에 드러나서 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었고 뭐 측정기 통해서 우리가 방사성 물질 잘 걸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알고 보니 삼중수소나 이런 것들은 전혀 측정하지 못한 측정기여서 사실은 도쿄전력의 이런 신뢰성이 깎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IAEA도 만약에 일본 측에서 오염된 자료를 줬거나 또는 일본 측에 유리한 자료만을 제공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검증을 했고 지금 검증에서는 뭐 적합하다라고 나왔지만 만약에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해양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류에게 피해가 왔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가느냐를 분명히 고민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분쟁도 벌어질 수 있고 또는 정말 피해자들도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게 아닌가 싶어서 누군가는 지금 이 IAEA 보고서를 두고 무책임 보고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좀 면밀히 정부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 덧붙이자면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어쨌든 합법적으로 본인들이 명분을 쌓기 위해서 IAEA 결과를 이제 갖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방류를 하게 된다면 오염수가 약 한 133만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시점에서 전 여야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사태 때 그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지금 그 133만 톤보다 더 1만 5천 배에서 약 3만 배가량 되는 방사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 몇 경의 베크럴에 해당하는 그 물질들이 이미 흘러나왔고 그리고 그 뒤로도 그 빗물이 오면서 그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로 스며들면서 일본이 몇천 톤가량씩 계속 방류해 왔던 거잖아요. 암묵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난 10년간 문제 제기라든지 뭔가 국내 정부가 이제 어떤 국제관계학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한 비판이나 이런 것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염물질 133만 톤 가지고 지금 여야가 굉장히 물론 국민의 그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하게 되겠지만 지금 와서 굉장히 지금 저희끼리 여야가 자중질환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빈센트 기타 채널님은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계 환경 안정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시긴 했어요. 사실 IAEA 자체가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어쩌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다른 또 이런 전문가 집단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뭐 정부 입장도 잠깐 조금 전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당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워딩이 좀 센데 깡통 보고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지금 사실 일본 보도 내에서는 이제 8월에 방류 시기 조율하겠다 이런 보도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야 상황은 저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약간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미 답이 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을 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어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자, 이 특위를 가동하자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은 계속했지만 IAEA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고
가동을 하자라고 국민의힘이 밀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마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는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특위를 꼭 가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입장을 또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럴까 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국회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싸우나 이런 고민이 있었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 여야의 합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AEA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한 데에 대해서는 전 책임을 좀 지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IAEA 보고서를 기반으로 일본도 항의를 하든 이야기를 하든 할 때 IAEA가 검증해주지 않았냐, 그 보고서 다 보지 않았냐,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이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EU에도 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해달라라고 일본이 요구를 한 바가 있고 이렇게 IAE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까지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도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접국가로서의 지위를 활용해서 또는 이 일본의 방류를 우려하는 국가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 국가들과 좀 연대를 해서 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이 방류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면서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6개월 정도 좀 이 방류 보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김용태 최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오염수 방류를 안 하는 것이 사실 더 좋겠죠. 말씀하신 대로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물론 과학이 검증하겠지만 그래도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이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청문회를 구성하겠다는 건 여야 이전에 합의했었던 것이고 IAEA의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또 우리는 우리대로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국회에서 좀 토론하고 왜냐하면 지금 전문가들 입장들도 사실 너무 괴리가 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원전 전문가들은 사실 무해하다, 무방하다 하고 뭐 과학 어떤 생물학이나 이런 의학 전문가들은 조금 알 수 없다라는 식의 또 반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 좀 국회 청문회에서 좀 모셔가지고 국회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좀 이러한 것을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할 말이 많은 게 이게 일본 측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일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영국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분을 성일종 의원님이 불러서 국회에서 토론을 하셨는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결과적으로 뭐 오염수 뭐 1리터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특히 중요하고 여당은 그 책임감이 저는 훨씬 더 뭐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정말 아쉽게도 뭔가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너무 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설령 그것이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야당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정부는 거기에 답할 의무가 있는데 좀 이런 적극적인 데이터 확보라든지 아니면 일본 정부와 협상의 그 룸을 열어놓는 거.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보류 조치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이유가 일본 측에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시기는 있지만 어쨌든 거기도 현지 어민들의 좀 여론을 살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현지 어민들도 사실은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여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건 어쨌든 여론을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그런 틈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인접국가로서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우니 우리의 추가적인 질문에 답을 좀 더 해달라라는 식으로 좀 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찰단을 한번 보냈기 때문에 안심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사실 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뭐 방류도 그렇고 이후에 수산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횟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뭐 너무도 그 불안감 얘기하시고 또 뭐 해상에서 또 시위하시는 어민분들도 계시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각 당한테 각 당에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저는 궁금해요. 이제 우리 당에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젊은 청년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의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을 자기들이 활용할 때 뭔가
발언이라든지 뭐 먹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총선용으로 지금 활용되는 거 아닌가. 이게 국민의 안전은 어디로 갔나라는 정치적인 혐오마저 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와 여당이 마치 일본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는 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IAEA의 결과 나왔지만 그 권위를 강조할 필요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대로의 하나의 그냥 결과 보고서고 국제사회의 그런 보고서니까 그것도 그 하나로 존중하면 되는 것이고, 여당은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는 우리대로 또 과학적인 검증을 계속해서 국민의 그런 안심이 아니라 국민의 그런 불안해함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라든지 토론 같은 거 좀 백브리핑이라든지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를 국민들께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야당으로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총력 저지를 하겠다라고 저희는 지금 결의안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애 집회뿐만 아니라 저는 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 측에 요구할 사안들, 그러니까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자료들을 받아왔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어떤 검증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주 많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사실은 좀 결이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도 되는 것 같은데, 개각 이후에 이게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분위기가 날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반국가 세력 발언을 하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냉전적 사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두 분은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정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국회 정국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정치에 많은 희망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정치권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서로를 적대시하고, 정상이 아니다. 여당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네. 치부하고, 야당은 여당을 검찰 독재 운운하며 정치 탄압을 운운하며 계속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가 대화를 하고 협치를 이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 그 전현직 대통령의 이런 말씀들은 서로를 겨눈다기보다는 저는 각자의 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라게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왜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갈라치기였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러한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또 갈라치는 일환으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지양하고 대통령으로서 정말 국민을 통합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정치 본연의 기능을 조금이나마 좀 되살릴 수 있는데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명실상부 갈라치기 정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른바 친윤이 아니면 사실 다 범죄 카르텔로 취급을 받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모든 사안들이 그래요. 사실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평가원 감사 들어가고 사교육에 뭐 일부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일부 강사들이나 뭐 아니면 학원 업체 뭐 세무조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카르텔로 규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거를 만들려는 듯한 모양새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너무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뭐 통합의 정부, 포용의 정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길 원하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들은 뭐 반국가 세력 아니면 약탈하는 뭐 카르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배척하고 누군가를 척결해야 되는 세력으로 계속 규정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통합의 언어보다는 분열과 적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큰 문제고, 그다음에 포용의 정치보다는 오히려 이 흑백 논리로 좀 집단을 가르고 네 편과 내 편을 구분해서 그들을 또 수사하거나 감사하거나 감찰하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부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가고 이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해지고, 또는 줄 서지 않으면 정말 뭐 자리가 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너무 얼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버터플라이 님이 댓글에서
이 김영선 의원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왜 수산물 시장에서 수돗물을 이렇게 수차례 마셔야 하냐라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 사진에도 잠깐 저희 캡처 화면인데 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는 장면이 나와서 이게 사실 센 발언에 이어서 이런 게 당에서는 이거를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면 정상이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굉장히 좀 오선의 의원인데 오버하신 거죠. 굉장히 오버하신 거고. 수산물 시장까지 가서 굳이 수조물을 이렇게 마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기괴하기도 하고 정말 아니, 좀 그랬거든요. 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김영선 의원이 그 다음 날인가요? 그 인터뷰를 하신 거 보면은 민주당 의원이 이제 총리 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좀 유치한 대응이었다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김영선 의원 뭐 사적으로 알지만 원래 이러신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지 하여튼 기괴하다라는 표현하셨는데 정말 문화인으로서는 좀 납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행동들 보인 거에 대해선 저도 저분이 도대체 왜 저렇게 했을까. 아무래도 이제 좀 공천 경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권력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지금 나온 결과 같은데 오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당에 저희 여당에 오선 의원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오선 의원이면 당의 어른이시고 가끔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입법부잖아요. 그 오선이시면 따끔한 충고도 해주시고 이러한 위치에 계신 분인데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눈살 찌푸린 행동이다. 아니 5선이 수돗물을 마시면 3선이나 조선들은 뭘 해야 되나 약간 고민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떠올랐던 게 일단 저희가 민주당에서 이 물 마신 걸 보고 이런 논평을 냈어요. 수조 속의 물고기도 황당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정말 논평을 냈는데 진심으로 이거는 저는 정치를 너무 희화화시키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분이 심지어 뭐 7번을 드셨어요. 네, 그 맞아요. 물을. 네, 그리고 네. 그 옆에 있는 의원님도 윤석열 덩달아 드셨어요. 권하셔가지고. 그분은 무슨 죄인가요? 아니 분위기가 옆에서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5선이 옆에서 7차례를 마시는데 이거 옆에서 그분도 안 마시기 마시는 되게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뭐 짭조름하네요 이런 말씀하시고 아니 지금 뭐 무슨 시식하는 것도 아니고. 아, 네. 네, 저는 어쨌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뭐 될 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5선 의원이기 이전에 어쨌든 국민들이 뽑은 대표라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본 자세가 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수돗물을 드시는 행위를 보면서 저도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는 사실 잘 되지 않았고 좀 기억이 났던 게 황교안 전 당대표 시절에 그때 의원님들이 삭발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때 삭발을 뭐 릴레이로 막 삭발을 하시고 나중에 저희 당에서는 그냥 내부적으로는 저분은 근데 삭발을 왜 한 거냐 뭐 이런 알 수 없는 삭발 이 릴레이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때 정말 우스갯소리로 삭발하는 순서대로 공천이 보장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때도 총선 시즌이 가까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천 경쟁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과하게 가면 본인이 정말 당장은 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 또는 자기의 뭔가 인지도를 높이려고 한 행위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과 정치에는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누가 정치인들의 그런 말이나 행위를 믿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우습게 행위를 하는데요. 저는 또 주말에 이 사진 보고 좀 반갑기도 했어요. 아는 사람이다. 저도요. 네, 좀 반가웠는데 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식당에서 저 강남에 있는 식당이라고요. 네. 네. 음식점이었습니다. 네, 김용태 최고위원은 굉장히 다소곳한 자세로. 아니 근데 저게 기사화될 줄 모르고 찍은 사진인데 이기인 도의원이 이제 기록용으로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네. 저게 기사화되고 이렇게 관심 받을 줄 알았더라면 좀 사진 잘 찍을 걸 그랬어요. 저 어플로 찍어가지고. 아, 그래요? 다들 막 5명 얼굴 분홍빛 띠면서 굉장히 눈도 크게 나오고. 최경환 얼굴도 좀 다름하게 나오고. 네, 최경환 부총리 주름도 막 안 보이시게 되게 귀엽게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앙증맞게 일부러 나오시고. 업로드용 아니에요? 원래 그냥 기록용으로 찍겠다고 한 건데 네. 이기인 의원이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개인의 SNS에 올리면서 이게 일요일 날 기사화돼서 사진 좀 잘 찍을 걸 먹던 그릇도 좀 치우고 좀 보통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뭐가 있는지 이게 음식이 나와 있는 상태로 인증샷을 찍기 마련인데 맞아요. 되게 배고프셨는지 다 비운 그릇에서 빈 그릇과. 빈 그릇을 놓고 네. 사진을 찍어서 또
자리가 또 공교롭게도 바로 옆자리여가지고 눈에 되게 잘 띄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딱 띄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습니다. 반갑고 수요일 날 물어볼 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기자들 좀 그런 거 있잖아. 잘 됐다. 막 이런 느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누가 오라고 했어요? 원래 최경환 부총리께서 그러니까 형 이후에 집행 이후에 그 사면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연락 계속 취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좀 젊은 정치인들하고 좀 만남을 갖고 싶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랑 이제 그 자리를 만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신 건 처음이에요? 그러면? 최 부총리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뭐 이야기만 들었고. 그럼 메뉴는 뭐였어요? 메뉴는 한정식이었어요. 한정식으로. 이런 그냥 소소하니까 유튜브 라이브니까 물어볼 수 뭘 있잖아요. 먹었나 궁금하긴 했어요. 다 빈 그릇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건이 올렸는데 이거 그러면 전혀 얘기가 안 돼 있었던 얘기 안 거예요? 하고 저한테 뭐 얘기도 없이 그냥 올려서 물론 그거 올렸다고 제가 뭐 타박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갑자기 저도 그 금요일 저녁에 그 SNS에 하루만 올라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 24시간 이후에는 없어지는 기능, 그런 기능에 올렸던 건데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올렸구나. 왜 이렇게 귀엽게 나왔냐고 이게 지인들이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단독 기사가 나면서 굉장히 집중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전에 얘기돼서 올린 건 아니고 그냥 기록용으로 찍겠다고 했다가 이제 SNS에 아마 최경환 부총리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좀 기사화돼서 당황해서 이기인 도의원이 지금 좀 저희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은근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화될 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정치인들의 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시는 분인데. 근데 지금 많은 평론가분들하고 정치인분들이 굉장히 과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해석의 영역은 그분들의 자유니까 뭐 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뭔가 의도된 만남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당에 지금 어른이 많이 역할이 없어요. 조금 전에 김영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당의 중진 의원들이 사실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그런 와중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물론 잘못한 일도 있었고 본인이 그거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도 갔다 오셨지만 그 전에 어쨌든 MB 때 장관 박근혜 정권 때 부총리를 하시면서 이 당의 굴곡을 다 봐오셨던 분이잖아요. 잘못한 결정에도 전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한 결정에는 당연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레거시잖아요. 그럼 레거시를 좀 후배 정치인들한테 물려주고 싶으셔가지고 그냥 대화의 자리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네. 보수 연합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론하신 이제 네. 이름들이 또 공교롭게도 현 정부권과 약간의 갈등을 빚은 분들이 뭐 네네. 나경원 전 최고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반윤 얘기도 나오고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특정 개인 그 보수 연합군이라는 그 표현에서 특정 개인에 뭐 별로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함께 같이 가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아쉽게도 경기도지사를 국민의힘이 패배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패배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융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선 과정에서 김은혜 후보와 이제 유승민 후보 간의 그런 과열된 그런 경쟁, 그 경선이 끝났을 때도 사실 잘 이렇게 보듬고 이게 융합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경기도지사 선거에 유세를 요청받지 않았다. 요청을 받지 않아서 못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를 좀 다 융합해서 우리가 경기도 선거를 치렀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6,000표인가 7,000표 사이에서 진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게 져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 예가 될 수 있고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여당이 갈라져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개파 경쟁, 개파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본인들이 내세운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는 건 좋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니까 총선에서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권과 보수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이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런 모임도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사실은 했었고 왜냐하면 뭐 최경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친박 인사라고 분류가 되기도 하고 친박계의 거물이죠. 그렇죠. 사실.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지금 TK 신당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거기에 보면 뭐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어쨌든 박근혜 정권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굉장한 이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당대표 될 때 인상적이었던 연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대구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박근혜 대통령과 또 선을 긋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일부 이런 인사들과 만남을 갖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제 적의 적은 친구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친윤계에 대한 반감이 굉장하다 보니 이들을 상대할 만한 이 비윤 연합군이 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뭐 이기인 의원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정말 기록용인데 너무 올리고 싶어서 자기가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셔서 올린 건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인이고 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체급이 올라간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사화가 될 거를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용태 최고한테는 말 안 해준 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거는 저는 올린 데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것을 일종의 경고 시그널로 쓰든 아니면 이런 세력의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든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정치적인 계산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언론에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최경환 부총리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분을 왜 친했어? 막 할 정도란 인사들을 만나고 있어가지고 뭐 최 부총리만 이렇게 콕 집어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공 계정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기록용 계정이? 어쩌다고 공개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게 혹시 어플로 다 찍어놓으신 게 있는 건가요? 김재고의 캘린더가 궁금해지네요. 아 그러네요. 네. 사실은 지금 이 얘기 나오면서도 우병우 전 수석 얘기도 나오고 뭐 야권에서도 뭐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뭐 이분들이 참 복고풍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저 어제도 어느 분이 복고풍은 패션에서만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올리셨더라고요. 올드보이들의 귀한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젊은 이제 총선 앞두고 젊은 정치인으로서는 어떠세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올드보이라고 묶어서 다 같이 이 인사들을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올드보이에도 좀 급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말씀하신 지금 우병우,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뭐 이낙연 이런 분들 한 번에 묶어서 뭐 도매급으로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 올드보이 중에도 본인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거에 대해서 국가의 어떠한 국민의 봉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가 반면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시고 뻔뻔하게 이제 나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번에 다 묶어서 평가를 할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왜 정치권의 시계만 거꾸로 가나 뭐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긴 합니다. 뭐 법조계 같은 경우도 변화는 느리지만 어쨌든 뭐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사회를 좀 진일보시키는 판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뭐 법원의 인적 구성에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계속 새로워져야 하고 새로운 유권자들의 이런 열망이나 요구를 담아내야 될 정치권이 계속해서 뭔가 뒤로 가는 듯한 다시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과거의 정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나올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과거에 했고 그때 어떠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고 근데 이 시대에 뭔가 적응할 만한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우려됐던 거는 이제 너도 나도 약간 나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선배 정치인들이 한동안 정치를 좀 쉬시다가 다시 재개를 막 다 하면서 이게 약간 일종의 흐름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한창 뭐 586 용태 또는 인적 쇄신 이런 거 얘기하면 또 한 번 이렇게 싹 물갈이가 되는 기분이 있었다가 또 누군가 그 세대에서 또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하면 또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일종의 흐름이 쟤도 나가는데 나도? 뭐 약간 흐름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 아니, 쟤도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 뭐 나도 괜찮지. 생각을 뭐 이런. 조금은 하게 됩니다. 네. 그런 흐름의 이제 자극제다 이런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있어서. 아니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거는 저희가 뭐 물리적으로 출마를 뭐 저지할 수도 없고 저희는 이제 저희 아젠다로 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아마추어 정치나 뭐 정치를 안 했던 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좌충우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또 능숙한 정치를 원하실 수도 있고 근데 다만 그게
경력이 오래되고 선수가 많았다고 해서 또 입증이 될 수 있느냐. 아까 뭐 수돗물 떠드신 분도 선수는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또 다를 수 있겠다라는 판단합니다. 올드보이 얘기 나오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한 말이 사실 논란이거든요. 문 전 대통령이랑 이제 이낙연 대표까지 뭐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했고 그 뒤에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사실 공개 저격을 한 건데 잇따라 나오시면서 뭐 당에서는 어때요? 당에서는 사실 말을 아끼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뭐 친문 인사의 반격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기사가 나갈 수 있고 또 말이 말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을 아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는 뭐 계파와 전혀 상관없이 많은 분들께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과 뭐 그 과정에 관여해서 알지만 뭐 그게 추미애 전 장관의 그 물러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뭔가를 종용하거나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정정하는 흐름들이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고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을 어쨌든 좀 비판하는 듯한 모양새로 저는 가고 있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추미애 전 장관의 그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충분히 존중을 해주셨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당에서도 같이 버텨줬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사실상 이거는 이제 집안 싸움이 되는 꼴이에요. 지금 실제로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갈라져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면서 지금 막 말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추 전 장관께서 지금 마치 막 공익 제보자가 되셔가지고 막 많은 매체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막 쏟아내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모시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과의 어떤 그런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모시던 대통령이 잘못했더라면 당연히 국민과의 어떤 알 권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비판하실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이러한 식의 행동은 저는 글쎄요 명분도 없고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 장관께서 만약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폭로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본인의 소신대로 밀어붙였더라면 그 당시에 싸웠어야죠. 장관으로서 대통령한테 이러한 것은 본인의 소신에 맞지 않다. 그 당시에 싸웠어야지. 그 당시에선 꼬리 내리고 힘있게 싸우지도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향해가지고 이런 식의 폭로전을 하는 거는 그냥 지금 현 대표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 한번 해보이려고 하는 압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정치재계의 명분을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처음 시작하는 분도 아니고 이미 과거부터 정치를 해왔던 분이니까 본인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본인의 이제 역량으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 경력이 그만큼 있으시기 때문에 정치 재개를 하고 싶다면 솔직하게 그것을 밝히고 어떤 정치를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일이지 이제 본인의 뭐 정치 재개 발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뭔가를 시작하려는 듯한 흐름은 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근데 되게 나쁘지 않죠. 지금 이렇게 자꾸 제가 감사하다는 감사하다는 약간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제가 받았거든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국민의힘 감사하다. 분들이. 아니, 네. 그 추미애 전 장관 그때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 정신 번쩍 들게 죽비로 내려쳐달라고 막 하셨을 때가 있거든요. 죽비로 지금 정신 못 차리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반갑고 고맙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감사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예. 뭐 감사하죠. 저는. 네, 사실 이럴 때일수록 각 당의 리더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 이제 발언들 때문에 사실 윤리 제소도 또 각각 또 서로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고 하시고 싶은 얘기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그러니까 당대표 두 분이 좀 품격과 품위를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가 도끼인 객낀처럼 지금 막 서로를 향해 가지고 뭐 막말을 퍼붓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시는 것 자체가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행동 대장 같이 막 행동들 하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총선을 지휘도 하셔야 될 텐데 국민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의 대변자고. 국민 편에 서셔가지고 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줄서기가 성공하는 당이 아니라 좀 국민의 상식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쓸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또 이제 당대표가 제시하는 기준, 그리고 당대표가 평가하는 그 눈,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고 부적절한 행동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라고 봐서, 물론 뭐 이렇게 뭐 선수 높고 오랜 정치를 하신 분들이 가끔 이런 발언들을 하시면 좀 당혹스럽고 정치권에서도 뭐 정치 도의상 뭐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 않는 흐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 같은 경우는 당 안을 좀 분열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표께서 좀 비공식적으로라도 자제를 요청하시거나 말씀을 한번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공천 경쟁이 이런 식의 국면이 들어가면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